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밤과 책 사이입니다. 어느덧 완연한 가을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부는 선선한 바람, 한낮의 따뜻한 햇볕, 이런 게 너무 좋네요. 짧아서 더 아쉬운 가을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인도 출신의 미국 작가 메가 마줌다르가 쓴 콜카타의 세 사람이라는 소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작가는 1987년 인도 콜카타에서 태어나 성장하다 2006년 미국으로 이주해 하버드 대학교에서 사회인류학으로 학사학위를 받았고요. 그리고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인류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고 합니다. 현재 뉴욕에 살면서 온라인 출판 매거진 캐터펄트의 선임 편집자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설은 작가가 태어나고 자란 인도의 콜카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캘커타라는 지명이 더 익숙하실 텐데, 캘커타는 옛 명칭이고 1995년에 콜카타로 개명을 했다고 합니다. 소설에는 집안, 러블리, 체육선생, 이렇게 세 인물이 등장하고 세 인물의 시점을 오가며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우연히 기차 테러 사건에 휘말려서 체포된 가난한 젊은 여성인 집안, 그리고 집안의 친구이자 영화배우를 꿈꾸는 트랜스젠더 러블리, 또 한때 집안의 체육선생님이자 평범한 중년의 소시민이었지만 권력의 달콤한 맛을 보고는 정치 권력을 손에 넣으려는 체육선생. 이 세 인물은 기차 테러 사건이라는 우연한 사건에 휘말려서 인생이 바뀌게 되는데요. 오늘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 하나 때문에 운명이 바뀌어버린 집안의 이야기를 위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너 연기 냄새 심해. 엄마가 말했다. 그래서 둥근 비누를 머리에 문지르고 물 한 양동이를 다 썼더니 아침 급수를 낭비한다고 이웃사람 하나가 불평했다. 그날 통행 금지령이 떨어졌다. 큰 길에선 경찰 지프가 30분마다 한 번씩 돌아다녔다. 그래도 일하러 나가야 했던 일용직 노동자들은 집으로 돌아오면서 팔을 들어 무기가 없음을 보여주어야 했다. 나는 침대 위에 누워 젖은 머리를 베개 위에 펼치고 새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내가 번 돈으로 산 휴대폰 액정에는 아직 비닐이 붙어 있었다. 페이스북 게시글들의 주제는 하나뿐이었다. 테러리스트들은 이 동네를 잘못 건드렸어. 샵 콜라 박안기 차공격, 샵 지지 않아. 친구들 50루피가 있다면 오늘은 사모사 튀김 사먹는 대신 기부를. 더 아래로 내리자 이런 게시물이 나타났다. 이 뉴스 영상은 쇼24 독점으로 어떻게 이런 촛불 추모제가 이곳. 지난밤 나는 동네 기차역에 갔었다. 우리 집에서 걸어서 15분도 안 걸리는 곳이었다. 기차가 잠시 멈춰 섰을 때 몰래 다가가 열린 창들로 횃불을 던져 넣은 남자들을 봤어야 했는데, 하지만 내가 본 것은 타오르는 객차들 뿐이었다. 기찻간의 문은 밖에서 잠겨 있었고 무섭게 뜨거웠다. 불이 기차역과 붙어있는 오두막들로 번졌고 연기가 주민들의 폐에 차올랐다. 100명 이상이 죽었다. 정부는 유족에게 보상을 약속했다. 8만 루피를. 정부는 많은 것을 약속한다. 한 영상에서 총리가 턱 앞에 디밀어진 수십 개의 마이크에 대고 말했다. 당국에서 수사할 겁니다. 누가 이 영상 다음에 머리를 긁적거리는
경찰들이 영상을 붙여놔서 웃음이 나왔다. 페이스북에서 말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하는 이 낯선 사람들이 존경스러웠다. 이들은 경찰에 대해서든 총리에 대해서든 농담하길 두려워하지 않았고 즐기고 있었다. 그게 자유 아닌가? 판탈론에서 월급 명세서를 몇 번 더 받고 경력 판매 직원으로 승진하면 나도 저렇게 자유로워질 터였다. 저 아래쪽 게시물 영상에서 어떤 여자가 나왔다. 머리가 헝클어지고 콧물을 줄줄 흘리며 눈은 충혈된 채 우리 작은 기차역에 기울어진 플랫폼에 서 있었다. 그녀는 마이크에 대고 소리를 질렀다. 경찰이 잔뜩 탄 지프가 와 있어요. 내 남편이 불에 타는 동안 대체 왜 서서 구경만 했느냐고 경찰들한테 물어보자고요. 남편은 문을 열고 딸을 구하려고 했어요. 하고 또 했어요. 나는 이 영상을 공유했다. 코멘트도 덧붙였다. 정부에서 월급을 받는 경찰들이 구경만 하며 아무것도 안 하는 동안 이 죄 없는 여자는 모든 걸 잃었다. 나는 휴대폰을 머리맡에 두고 깜빡 잠이 들었다. 더위에 눈이 감겼다. 휴대폰을 다시 확인했을 때 좋아요는 2개뿐이었다. 30분 후에도 여전히 2개였다. 그러다가 모르는 여자가 내 게시물에 댓글을 달았다. 이 여자가 하는 말이 거짓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죠? 관심을 끌려는 걸 수도 있잖아요. 나는 일어나 앉았다. 내가 이 사람과 패친이던가? 프로필 사진을 보니 욕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었다. 영상을 보기나 했어요. 내가 대꾸했다. 무정한 여자의 말이 머릿속을 떠돌았다. 짜증이 났지만 흥분되기도 했다. 공동 수도에 물이 떨어지거나 무더운 밤 전력 공급이 중단되었을 때의 짜증과는 달랐다. 이런 게 바로 분쟁의 탈을 쓴 오락이 아닐까? 어차피 그날은 내 비번이었다. 어머니는 너무 작아서 뼈와 꼬리까지 먹을 수 있는 생선을 요리 중이었다. 아버지는 허리 통증을 달래며 볕을 쬐고 있었다. 엄지로 화면을 계속 넘기면서 기차 공격에 대한 게시물들이 좋아요 50개, 100개, 300개를 받는 것을 지켜보았다. 아무도 내 글은 좋아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빛나는 작은 화면을 바라보다가 바보 같은 말을 써넣었다. 위험한 말. 나 같은 사람은 생각조차 해서는 안 되는 말을. 용서해요, 엄마. 경찰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을 돕지 않는다면, 죽는 모습을 그냥 지켜만 본다면 정부 역시 테러리스트라는 뜻 아닌가요? 문 밖에선 남자 하나가 천천히 릭샤 페달을 밟으며 지나갔다. 유일한 승객인 그의 딸이 신나게 경적을 빵빵 울렸다. 몇 밤이 지나고 노크 소리가 났다. 작은 소리에도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법한 늦은 시간, 새벽 2, 3시였다. 어머니가 외쳤다. 일어나봐, 일어나. 어둠 속에서 손 하나가 잠옷 차림에 나를 끌어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다. 몹쓸 짓을 하러 온 남자인 줄 알았다. 하지만 여자 경찰이었다. 아버지가 바닥에 쓰러져 꺽꺽거리며 허리를 부여잡고는 꼼짝도 못했다. 야밤에 그는 어린애가 됐다. 얼마 후 나는 경찰 밴 뒷좌석에 앉아 철망 사이로 가로등 아래 주황빛으로 물든 거리를 내다보아야 했다. 나는 여자 경찰과 앞좌석에 앉은 경찰들에게 지치도록 애원했다. 언니, 무슨 일이에요? 나 직장 다니는 사람이에요. 판탈론에서 일한다고요. 경찰이랑 이럴 일이 없어요. 그들은 아무 말도 안 했다. 한 번씩 앞쪽 계기판에서 무전기가 지직거렸다. 순간 남자애들로 가득한 차가 옆을 쌩 지나가면서
함성과 웃음소리가 들렸다. 나이트클럽에서 나오는 애들이었다. 비실거리는 경찰 배는 그 남자들에게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들은 속도를 늦추지도 않았다. 두려워하지도 않았다. 그들의 아버지는 경찰과 의원들을 알았고 모든 문제를 없애줄 인물들을 알았다. 나는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까? 내가 누굴 알지? 다음날 아침 법원에서 여자 경찰이 나를 위해 길을 터주고 모여든 군중은 크리켓 경기장에서 응원이라도 하는 것처럼 신이 난 듯 난리를 친다. 햇빛이 눈을 찌른다. 나는 땅을 내려다본다. 집안, 여기 봐요. 기자들이 카메라를 어깨에 메거나 머리 위로 높게 들고 외친다. 어떤 기자들은 인파를 밀치고 나와서 녹음기를 내 앞에 들이밀지만 경찰들에게 도로 밀쳐진다. 나는 떼밀리고 잡아당겨지고 발이 밟히고 팔꿈치들의 갈비뼈가 부딪는다. 기자들이 외친다. 테러리스트들이 어떻게 접촉해 왔죠? 언제 공격 계획을 시작했습니까? 나는 목소리를 되찾아 소리치지만 수탉의 울음처럼 금세 사그러지는 짧은 외침일 뿐이다. 난 결백해요. 난 그런 거 몰라요. 몸을 곧게 펴려고 하지만 눈앞에 현란한 빛이 번쩍하면서 초록나무들이 광맥처럼 빛나고 발 아래 땅이 아라레 입자로 부서진다. 내가 휘청거리자 여자 경찰이 부축해준다. 군중 속 외침이 커진다. 여자 경찰이 내 팔을 잡아준 게 여기서 받은 가장 친절한 대우다. 실내로 들어가자 겨우 소음이 잦아들고 나는 의자에 주저앉을 수 있게 된다. 나한테 배정된 변호사가 나타난다. 나보다 겨우 몇 살 많아 보이는 젊은 남자지만 부자들처럼 배가 불룩하다. 아침에 뭐 좀 먹었어요? 그가 처음 한 말이다. 나는 나를 잡고 있는 여자 경찰을 쳐다봤지만 기억이 안 나서 그냥 끄덕인다. 나는 고빈드라고 해요. 그가 말한다. 당신의 국선 변호사죠. 변호사가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알아요. 나도 학교 다녔어요. 지금은 판탈론 직원이고요. 거기 알죠? 설명 좀 해주세요. 내가 왜 체포된 거죠? 그래요. 내가 페이스북에 멍청한 게시물을 하나 올렸어요. 하지만 그 기차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변호사는 내가 아니라 손에 든 서류철을 본다. 손가락에 침을 묻혀가며 서류를 넘긴다. 사실대로 말하는 건가요? 경찰이 당신 페이스북에서 테러리스트 모집자와 채팅한 기록을 찾아냈어요. 다들 그 얘기 하는데 그 남자애는 그냥 채팅 상대일 뿐이었어요. 온라인 친구라고요. 나는 하소연한다. 나는 걔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천장 선풍기가 윙윙거리며 돌아가는 소리와 방청객들이 법정 뒤로 들어오면서 떠드는 소리가 들린다. 앞쪽에 앉은 나에게 보이는 것은 타자기 앞에 앉은 아주머니뿐이다. 그녀의 꼬부라진 머리칼이 목 아래로 늘어져 있었다. 난 페이스북에서 친구를 많이 만들었어요. 외국 사는 이 친구도 그중 하나고요. 어쨌든 본인 말로는 외국에 산다고 했어요. 나는 고빈드에게 설명한다. 그 애가 나한테 어떻게 사는지도 물어보고 내 기분도 물어보고 그랬어요. 나도 가끔 이모티콘을 보내서 인사했고요. 그런데 유명한 테러리스트 모집자라고요? 어디서 유명한데요? 난 아무것도 몰랐다고요. 고빈드가 날 본다. 나 같은 여자는 믿지 못하는 것이다. 당신 집에서 발견된 석유적 신처는 뭐죠? 잠시 후 고빈드가 말한다. 기차에 던진 횃불에 사용된 것과 너무 똑같잖아요. 그건 뭔데요? 그건... 나는 열심히 머리를 굴린다. 아마 어머니가 쓰는 청소용 걸레일 거예요.
석유가 기름기를 제거하니까요. 나도 몰라요. 처음 보는 거라고요. 경찰은 내가 테러리스트들의 방화를 도왔다고 말한다. 모집자라는 남자와 페이스북에서 채팅을 한 것은 물론 내가 웬 꾸러미를 들고 기차역으로 가는 걸 본 목격자들도 있다. 그 꾸러미가 석유통이었을 거란다. 불 붙일 때 쓴 걸레나 막대였을 거란다. 어떤 목격자들은 내가 기차 쪽에서 도망 나오는 걸 봤단다. 아무 꾸러미도 들지 않은 채 말이다. 그들은 내가 누구랑 같이 있는 건 아무도 보지 못했으면서 내가 남자들을, 테러리스트들을, 국가의 적들을 내가 사는 빈민가의 이름 없는 골목을 지나 그 저주받은 기차가 있던 곳까지 안내했다고 단언한다. 내가 결백을 주장하자 저들은 내가 페이스북에 올린 선동적인 글들을 지적한다. 우리 정부를 테러리스트라고 불렀다면서 국가에 대한 충성심의 부재를 드러낸다는 것이다. 페이스북에 글 몇 줄 쓰는 게 범죄인가? 내가 경찰에 잡힌 뒤 서명한 서류를 고빈드가 내민다. 내가 자백했다고 하면서 말이다. 그걸 믿어요? 내가 항의한다. 저 사람들이 억지로 서명하게 했어요. 날 때렸다고요. 나는 방청석으로 몸을 돌려 어머니와 아버지를 찾는다. 내 머리를 쓰다듬어 줄 손길을 간절히 바라면서도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런 내 모습을 보지 않기를 원한다. 그분들은 이런 일을 감당 못할 것이다. 그때 판사가 도착해 기소 목록을 읽는다. 국가에 대한 범죄. 그가 말한다. 선동. 나는 그 말을 듣고 손을 들어 아니라고 손짓을 한다. 책 몇 권을 들고 갔던 거예요. 교과서들을요. 내가 말한다. 사실인데 왜 이렇게 허술하게 들리지? 그건 내 물건이었어요. 교과서를 들고 빈민가에 사는 친구한테 갔던 거예요. 이름이 러블리예요. 그 애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몇 달 동안 영어를 가르쳐줬다고 말해줄 거예요. 뒤쪽에서 누가 코웃음을 친다. 그런 얘기는 기자한테나 해. 자선활동을 하는 테러리스트라니. 100점짜리 기사감이야. 언론에서 아주 좋아하겠네. 판사가 그에게 퇴정시키겠다고 경고한다. 내가 다시 판사에게 말한다. 자백이 서명하라고 강요받았어요. 나는 상의를 걷어올려 멍든 배를 보여준다. 뒤쪽에서 사람들이 웅성댄다. 이번엔 판사가 내 말을 들으며 눈썹을 축혀 올린다. 며칠 뒤 신문에 그날 아침 법정에 있던 내 모습을 그린 그림이 실린다. 머리를 따은 여자 스케치다. 손에는 수갑을 찾지만 기도하듯 혹은 애원하듯 손을 들고 있다. 잘못 그린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내가 수갑을 찾다고? 여자 몸의 다른 부분은 대충 스케치되어 벌써 썩기 시작한 듯 했다. 아침 일찍 구치소 감방 앞에 남자 하나가 커다란 종이 한 장을 들고 나타난다. 피고인들! 하고 외친다. 지저분한 남자들이 줄을 선다. 남자들은 뒤꿈치가 닳아 얇아진 슬리퍼를 신었고 러닝 셔츠는 땀에 젖어 가슴에 달라붙었다. 한 명이 외친다. 이 줄을 서면 오믈렛 주는 거요? 몇 명이 웃는다. 웃음소리엔 생기가 없다. 몇몇은 아무 말 없이 이상한 눈빛으로 감방 안에 나를 뜯어본다. 나는 1년 후 판결이 날 때까지 감옥에 있어야 한다. 책임자인 남자가 문을 따더니 고개를 집어넣는다. 이봐 아가씨, 특별 초대장이라도 필요해? 나는 바닥에 앉아있다 허둥지둥 일어난다. 다른 10사람과 함께 경찰 밴에 탄다. 한 남자가 수갑찬 손을 들어 내 가슴을 만지려고 해서 쳐낸다. 손 치워! 내가 외친다. 운전자가 나에게 조용히 하라고 소리친다.
그렇게 나는 구치소에서 지금의 감옥으로 이송되었다. 오늘 아침 여자 감옥의 간수장 우마 마담이 우리를 깨운 뒤 나는 운동장에서 야시위를 발견한다. 깨끗한 노란색 샤르와르 카미즈를 입은 야시위는 10 혹은 12집을 강도질했다. 그중 한 집에서 할아버지를 너무 단단히 묶어 질식사 시켰다. 하지만 그녀는 착한 소녀고 늘 미소 짓고 있다. 야시위가 나를 위해 관우물에서 펌프질을 해준다. 팔짝 뛰어 올랐다가 손잡이에 몸무게를 싣고 주저앉아서 오므린 내 손 위로 물이 돌덩이처럼 왈칵 떨어지게 해준다. 땅속 깊은 지하수층에서 끌어올린 그 차가운 물의 쨍한 맛을 입술로 느끼며 세수를 한다. 눈이 촉촉해지고 정신이 번쩍 들자 죄수들이 모여있는 운동장 한쪽으로 빵덩이를 받으러 간다. 주먹만한 감자 한 주걱이 올라간 빵과 양동이에서 국자로 떠준 차 한 컵을 받는다. 나는 한쪽에 서서 먹으면서 나보다 많이 받는 사람이 있는지 살핀다. 그런 일이 있었다. 또 그러면 나는 기꺼이 싸울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여자들은 잠기운이 다 가시지 않아 몽롱하고 하늘은 이제 막 밝았으며 발 아래에는 땅 위에 핀 이끼가 축축하게 느껴진다. 세상 안만큼 평화로운 곳이다. 아침 식사 후에는 모두 텔레비전실로 모인다. 내 옆에 니르말라디가 앉는다. 두 파타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천 끝을 이로 물고 있다. 아기가 젖꼭지를 빨듯 천을 빤다. 밖에서는 요리사로 일했는데 2만 루피를 받고 어느 가족의 점심 식사에 쥐약을 넣었다. 뒤에는 애꾸는 칼키디가 있다. 얼굴 반쪽에 불에 탄 그녀가 크게 웃어서 돌아보니 벌어진 입새가 보인다. 남편이 그녀에게 염산을 뿌렸는데 어떻게 해선지 그녀가 감옥에 있다. 여자가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소문들이 떠돈다. 우리 중에는 침대에서 아이를 죽인 여자, 학대하는 남편의 목을 그은 여자도 있다. 나도 몇 가지는 알고 있지만 아예 알고 싶지 않은 경우도 있다. 텔레비전에서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 시어머니는 왜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가 나온다. 수감 첫날에도 이 끝없는 드라마가 방영 중이었다. 여기 텔레비전실에서 나는 질문을 퍼부었다. 저기 언니는 국선 변호사를 어떻게 했어요? 혹시 더 좋은 사람으로 구했어요?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해요?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다. 시선들은 전부 텔레비전에 고정되어 있었다. 뭐야 여기. 그래도 나는 말을 계속했다. 난 결백해요. 맹세하지만 난 절대. 돌아보는 여자들도 있었다. 그들의 얼굴 뻐드렁이며 링 귀고리를 너무 오래 매달고 있어서 갈라진 귓볼은 너무나 인간적이었지만 한 명 한 명은 완전히 낯설었다. 세상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기분이었다. 나는 울었다. 나는 어린애였다. 그제야 모두가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고 돌아보았다. 피부가 얼룩덜룩한 여자가 이 감옥의 대장격이라는 걸 그때 이미 감지했다. 그 여자가 텔레비전 코앞의 바닥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거들먹거리며 다가왔다. 여기 흑백 텔레비전을 컬러로 바꿔준 장본인이라고 들었다. 분홍 피부 때문에 미국인 언니라는 뜻의 아메리칸디라고 불리는 그녀가 내 턱을 잡았다. 어머니처럼 부드러워 난 잠시 안도감과 자신감을 느꼈고 눈물을 닦았다. 그러자 그녀가 내 따귀를 갈겼다. 가죽처럼 질긴 손이 귀를 적중해 윙윙 울렸다. 장님이야 뭐야?
그녀가 말했다. 우리 텔레비전 보는 거 안 보여? 이제 나는 다른 이들처럼 입을 벌리고 텔레비전을 본다. 내가 보는 건 그냥 텔레비전이 아니라 세상이다. 차들의 불빛, 우산, 창턱에 내리는 비, 길을 건널 단순한 자유 같은 것들이다. 여기 오기 전에 나는 직장인이었다. 큰 쇼핑몰의 직원으로 인도식 옷과 서양식 옷을 모두 팔았고 향수, 손목시계, 심지어 책도 몇 권 있어서 고객들이 들춰보고는 다시 선반에 놓곤 했다. 매일같이 나는 긴 근무 시간 동안 옷을 잘 개고 깔끔하게 싸 정돈하고 타르실에서 소리 지르는 여자들에게 다른 사이즈의 옷을 가져다 주었다. 나는 그들이 나를 안 볼 때 그들을 보았다. 그들의 매끄러운 머리칼과 페디큐어를 칠한 발을, 마르지 않은 돈의 원천인 작은 플라스틱 카드가 든 그들의 지갑을, 그 전부를 나도 원했다. 테러리스트 모집자가 나에게 돈을, 그것도 많은 돈을 제안하며 지도에 안 나오는 빈민가 골목골목을 안내해주고 기차까지 석유를 가져다 달라고 했단다. 나는 콜라바간 기차역 근처 콜라바간 빈민가에서 어머니, 아버지와 산다. 살았다. 우리 집은 벽돌을 쌓아 올린 벽 두 면과 양철과 방수포로 막은 벽 두 면으로 된 단칸방으로 쓰레기장 뒤에 있다. 아주 큰 쓰레기장인데다가 까마귀들이 진을 치고 새벽부터 밤까지 깍깍 비명을 질러대는 곳으로 유명하다. 내가 그 쓰레기장 뒷집에 살아요 라고 말하면 다들 어딘지 알았다. 랜드마크 구역에 산다고도 할 수 있다. 러블리라는 아이들과 신혼부부들을 축복하고 다니는 히즈라도 콜라바간 빈민가에 사는데 나는 가끔 저녁 때 그녀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었다. 문맹자를 한 사람씩 맡아 그를 알려주는 학생 의무 프로그램 때문에 시작했지만 학점을 이수받은 후에도 우리는 오래 수업을 이어갔다. 러블리는 자신이 언젠가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거라고 믿었고 나도 그랬다. 진도는 A, B, C, D에서 시작해 cat, bat, rat으로 이어졌다. 영어는 현대세계의 언어다. 영어 없이 어떻게 출세할 수 있을까? 우린 계속해 나갔다. 그리고 나도 위로 올라가고 있었다. 그러니 내가 절반만 벽돌집인 곳에서 살면 어떠한가? 나는 배추를 먹는 사람에서 닭을 먹는 사람이 되었다. 화면이 큰 스마트폰도 생겼다. 내 월급으로 산 것이었다. 할부로 산 기본 기능만 있는 스마트폰으로 화면은 불안정했고 요금은 그때그때 충전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이 동네보다 더 큰 세상에 연결되었다. 주방 일을 하러 가다가 피클 만드는 방안을 엿본다. 여자 6명이 밖에서 팔 라임 피클과 양파 피클을 만들고 있다. 오랫동안 망가진 물건을 임시로 보관하는 창고였던 곳을 우리 감옥 사업가 아메리칸디가 푼돈이나마 벌 수 있게 이런 작업실로 만들어냈다. 페인트 칠을 하고 전등까지 단 방에서는 이제 탁자마다 단지가 늘어서 겨자 냄새를 풍긴다. 모날리사가 나를 보더니 장갑을 벗고 세모나게 자른 라임 조각을 건넨다. 짖고 시다. 며칠 전 그녀의 딸에게 벵골 문자를 가르쳐 주었다. 파우, 화우, 바우, 바우, 마우. 절인 라임 향기에 침이 고인다. 소금과 산이 혀를 간지럽히고 나는 그 시큼한 맛을 씹어 삼킨다. 네, 잘 들으셨나요?
집안은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는 이야기에 뒤로 갈수록 페이지를 넘기는 속도가 점점 빨라져서 단숨에 책을 읽어내려갔습니다. 한번 휩쓸린 여론이 한 인물의 운명을 어떻게 바꿔버리는지 책으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